여러분 반갑습니다. 밖에 날씨가 아주 좋고 또 단풍도 화려하게 이렇게 들고 해서 사실은 공부도 좋지만 이 야외에 가서 또 이런 좋은 자연과 보탈 수 있는 그런 기간도 그런 그 시기도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또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와주셔서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한 90분에 걸쳐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정주영 회장님은 너무나 위대한 그런 그 사업가이고 또 그 이루어 놓으신 업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말하자면 설명을 하는 그런 그 방법이 참 다양하고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 그 시점에 따라서 다양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특히 현대에서 제일 먼저 그 해외에 진출하는 그 팀의 일원으로 나가서 초창기 현대그룹이 말하자면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그런 그 교두보를 확보했다라고 생각되는 1977년도 제가 입사한 1960년서부터 77년까지 약 10년 동안에 이루어진 그러한 현대건설 또 현대중공업의 해외 진출 또 그 진출에 관련돼서 일어난 여러 가지 도전과 시련 그리고 또 성공 이런 것을 제가 직접 체험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강의 자료가 어디 인터넷으로 다 내려받으셨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1966년에 입사할 당시는 이제 현대건설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외 사업장을 갖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제가 이제 ROTC 장교 2년을 이제 마치고 제대 이후에 어디에 취업할까 생각하다가 딱 그 한 가지 조건 때문에 현대건설에 했는데 그것은 해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는 그 단 하나의 사실 때문에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제 그때 학교 동기들은 되게 공부 잘해서 은행에 가는 거 그것이 최대 목표고 또 은행이야말로 그때 당시는 자본이 부족한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은행가라면은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직장이다 이런 인식이 있을 때고, 근데 건설업이라 하는 것은 지금도 그런 말을 쓰는지 모르지만 도가다라고 이렇게 이제 좀 낮추어서 비하해서 부를 정도로 좀 교육을 받고 또 높은 뜻을 가진 사람이 가기에는 적절치 않은 그런 직장이라는 그런 분야라는 것이 그런 인식이 많이 있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966년에 그 현대건설에 들어가서 그 이듬해 67년에 이제 현대건설이 이미 그때 65년도에 태국의 고속도로 공사
시작했고 66년도에는 월남 전쟁이 한참 이제 고조되던 월남에 또 사업을 진출했던 그런 당시에 이 현대건설은 해외 사업에 필요한 그 고급 인력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많은 대졸 신입사원을 뽑는 그런 과정에 제가 여기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10년 동안 1966년부터 77년까지 10년 동안이야말로 현대그룹이 세계화가 되는 그 초석을 쌓은 기간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 기간에 국한돼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주영님의 그 경영 철학이랄까, 기업가 정신의 원천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저는 서슴없이 그것은 그 건설업이라는 종합건설업이라는데 거기에서 성공했다는 데서 그 원천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쓰신 이 땅에 태어나서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여기 교재로도 소개가 돼 있던데 그분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참 후에 이제 조선 또 자동차 또 기타 중공업 전자 이런 각 분야에 다 성공을 하신 경제인으로 불리지만 본인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어디까지나 건설업을 하는 건설인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잃은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한마디로 나는 건설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다 아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 건설업이라는 것이 어떠한 특징을 가졌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 현대건설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왔고 그것이 이 현대중공업과 어떠한 서로 상생 협력 관계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가지면서 해외에 진출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섰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 순서는 우선 현대건설이 그 성장 과정과 해외 진출을 어떤 사연을 갖고 어떻게 진출해왔는지 그리고 종합 건설업의 특징 그다음에 해외 진출을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전개해 나갔는지를 이제 살펴보고 끝으로 성공 요인이 어떤 것인가를 저 나름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건설 중심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가 나름대로 보면 한 3단계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째 단계는 그 핵심 역량, 건설업을 통해서 구축한 나름대로의 그 핵심 역량을 축적해가면서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포착하는 그런 그 도약에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간의 특징이라는 것은 이미 1960년대에 국내 건설 업계의 1인자로 이 건설 시장을 제패를 했고 이 기간 중에
그 주한 미군 공사를 이제 많이 수주 활동을 하고 또 국내에 필요한 그 각종 발전소, 비료 공장 등 그 사회 간접 자본 건설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외국 그때만 해도 중요한 그 비료 공장이라든지 또 발전소 이런 그 대형 공사는 외국 회사가 주도를 했고 외국 회사의 기술이고 한국 회사들은 거기에 뭐 하청 정도 하는 그런 그 수준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외국과의 그 업무 협력을 통해서 외국 사람들의 그 공사 방법, 또 장비 운영,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사 관리 이런 기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로 이 여러 가지 역량을 축적을 하고 국내 건설 공사를 재패를 했지만 국내 건설 시장은 성장에 제약이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그 돌파구를 해외에 찾아야 되겠다 해서 1963년도에 이제부터 생각을 기획을 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1965년도에 드디어 태국의 그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하게 되고 또 이어서 월남의 그 준설 그 항만에 준설을 하고 또 주택 공사를 하고 기타 용역업을 하면서 이 해외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월남 태국에 이제 진출을 해서 여러 가지 막 경험도 얻고 또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 월남에서 그 종전이 됨으로 해서 그다음에 시장이 또 해외에서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어딜 갈 거냐 하고 여기저기 이제 그 국내에서는 다시 들어갈 만한 그런 그 일감도 없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물론 그때 당시에 한국의 여력이라든지 대외 지명도 또 현대건설의 그 객관적인 능력을 보면은 전혀 그 선진국에서는 뭐 공사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그 공사를 찾는 것이 아주 열악한 시장. 그러니까 뭐 알라스카, 그 알라스카에서도 내륙, 또 뭐 서호주. 여러분 서호주라 하면은 그 생각납니까? 저쪽 퍼스라는 데가 있어요. 서남쪽에. 그 시드니, 멜보른 얘기 들어봤어도 퍼스 좀 듣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곳에 공사를 했고, 또 파푸아누기니, 인도네시아와 반분한 그 섬에까지 가고, 또 인도네시아, 괌 이런 그 열악한 곳에 있는 공사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이때야말로 그 여러 가지 의욕을 가지고 진출했지만 상당한 그 시련을 겪고 여러 가지 참 좌절에 가까운 그런 그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이런 그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 결과 이제 중동의 건설 시장이 열리게 되고 또 울산에서 조선소를 건설을 함으로 해서 이제 해외 진출에 성공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데 그것을 제 3단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 뒤에 한번 다시 살펴보고 우선 건설업이 어떠한 특징을 가진 산업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설업이라는 거는 요즘 뭐 이제 아파트 공사가 많아서 시내 주변에서 공사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그 60년, 70년대에서는 그 아파트라는 것이 없었어요.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현대 아파트가 생긴 것이 1970, 75년, 6년. 그래서 이제 60년대의 그 건설 현장이라는 것은 산골짜기 아주 외진데에 그 건설 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이라는 것이 전국에 흩어져서 뭐 그 후에는 해외까지 하면 수백 개의 작업장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때의 그 통신과 교통 수단은 전혀 그 개발이 안 돼서 전화 있는 집이야말로 그 동네에서 부잣집이고, 테레비 가진 집은 그 동네의 그 사랑방 역할을 할 정도로 이렇게 그 인프라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그 환경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현장 이런 것이 또 그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런 환경에서 하는 그런 그 특징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건설에 필요한 요즘은 여러 가지 훌륭한 최신 건설 장비가 있지만 뭐 장비도 마땅치 않고 훈련된 기능 기술자 또는 뭐 전문 엔지니어도 아주 부족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것이 건설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적인 거는 공사를 하는데 어떤 그 공사에는 모든 그 순서가 있는 거죠. 제일 처음 뭐 기초공사를 하고 기초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뭐 터파기를 한다든지 또 기초를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철근을 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에 맞게끔 자재가 조달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순서가 잘못돼도 안 되고 또 품질이나 또 규격이 안 맞아도 공사에 절대적인 말하자면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그 현장의 책임자는 어떻게 하면은 사전에 이런 그 자재 조달을 잘 해야 되느냐 하는데 여러 가지 그 노력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막 그때 당시에 뭐 건설 장비가 없었지만 그 전쟁 이후라서 장비라 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끝내고 일본으로 도망가면서 나왔던 일제 뭐 장비가 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비군 부대에서 쓰다가 이제 폐기 처분되는 것을 불화라고 그래서 그걸 받아다가 이제 수리해서 쓴다든지, 또 한국군에서도 뭐 쓰다가 버리는 장비를 갖다가 수리해서 쓰는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재도 중요하고 장비도 중요한데 이 건설업에서는 이 기자재를 확보하고 어떻게 능률 있는 장비를 확보하는 것이 아주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건설공사라는 것은 한마디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어떠한 수단 방법을 다해서 그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책임자가 말하자면 본사로부터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데 자기의 그 창의와 또 노력, 여러 가지 그 수단을 동원을 해서 공기 내에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가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공기 안에 그 공사를 끝내면 그건 성공이고, 공기 안에 못하면은
그것이 비가 와서 그렇든 또는 무슨 장비가 고장이 나서 그렇든 근로자들하고의 분쟁 때문에 그렇든 또 자재 조달이 안 돼서 그렇든 하여튼 공사의 공기를 늦추면 그건 무조건 실패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간관념을 갖고 긴장된 상태에서 24시간 여러 가지 그 열악한 조건을 극복하는 그런 것이 건설 산업의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는 건설 공사는 혼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설계한 회사하고의 관계라든지 또 발주처, 그때 지방 자치단체가 됐든 정부기관이 되든지 발주처가 원하는 그런 그 기관, 또 설계회사, 감리회사 또는 협력업체, 그 장비를 가져온 협력업체라든지 또 자재를 납품하는 협력업체라든지 또는 심지어 식당, 현장 식당을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의 모든 관계가 원만해야 되고 또 지방에 가면은 그 지역 주민하고의 관계도 원만해야 되고 거기 또 각종 정부 기관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종합건설업은 한마디로 1960년도에는 노동집약적인 겁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건설업도 훌륭한 장비가 많이 나와서 기계화가 돼 있습니다만 이건 거의 인력에 의존하는 바가 아주 큰 것이고 자본, 돈이 없는 사람이 가장 하기 쉬운 것이 건설업입니다. 건설업에서 결정적인 요인은 인적 요소고 그 사람이 아주 부지런하고 또 열심하고 그 강력한 의지만 가지면은 할 수 있는 것이 건설업입니다.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통천 강원도 시골에서 서울 올 때 집을 놨을 때 큰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성공을 못하면 사실 집에 갈 수가 없죠. 집에서 나올 때 그 큰 재산이 되는 그 송아지 판돈을 잠시 빌려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모든 만난을 극복을 하면서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것인 건설업입니다. 사람을 잘 만나고 열심히 하면은 가능한 것이 이 건설업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건설업이라는 것은 큰 돈이 없어도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또 건설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설 회사가 아마 엄청나게 많고 그 부침 와서 금세 부자가 되고 또 금세 망하고 하는 것이 이런 그 건설업이고 특히 어떤 또 특별한 그 권력기관하고의 또 유착이 된다면은 또 커다란 공사를 수주하고 또 정권이 바뀌면은 또 그 망하고 하는 것이 건설업이기 때문에 아주 진입이 용이하고 경쟁이 더 커지고 또 국내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전쟁 관련 그 전후 복구 사업도 일단락되고 나라 재정 형편이 없으니까 큰 공사도 나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한국에 머물면은 고사하는 그런 글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해외라는 큰 시장을 가서 한번 성공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어느 정도 작용했긴 했겠지만 국내에서는 더 이상 이 과당 경쟁을 이긴다든지 수익성이 악화되는 그리고 공사라는 것이 계절적으로 어떤 때는 공사가 크게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그런 그 요인이 겹쳐서 결국은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현대건설이 이제 해외 진출하는 걸 아까 잠깐 말씀드렸으면 이제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면 이제 1957년부터 64년까지를 그 도약의 준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당시는 6.25 전쟁이 이제 막 끝나고 국가가 이제 황폐해졌기 때문에 국가를 복구하는 재건 사업이 이제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서울 가신 분은 알겠지만 제1한강교가 다 파괴된 것을 이제 복구를 했고, 지금 강남에 있는 제2한강교를 그때 건설하게 됩니다. 또 많은 항만과 발전소, 그다음에 군사 기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역량을 비축하게 되고, 특히 인적 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현대건설이 다른 그 건설 회사와 달리 급성장을 하고 세계를 제패하는데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신입사원을 일찌감치 대졸 신입사원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건설업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 참여 그런 사람들이 취업하기에는 아주 말하자면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비하받는 그런 그 업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와 있던 사람들은 그 교육 수준도 낮고 또 현장에서 여러 가지 그 부조리 또 이런 그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그 주력이 되고 있었는데 비해서 현대건설은 일찌감치 이 건설업이라는 것은 노동 집약적이다.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미 1959년에 그 신입사원을 뽑은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건설회사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대학 나온 사람을 뽑은 일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일찌감치 그 건설업에 팽배해 있던 여러 가지 부조리를 척결하고 또 관리 체제를 확립을 합니다. 그래서 복식 부기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출납장을 쓰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또 기술도 기술자를 확보해서 기술력도 이렇게 키워나는, 그래서 현대그룹의 1세대 최고 경영진은 이때부터 입사한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한 1990년대 중반까지 끌고 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현대건설은 국내에서 벌써 1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에서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공기를 확실히 지키고 또 품질을 공사 품질을 지키고 해서 공신력이 이렇게 확보가 되고 하다 보니까 발주처로부터 여러 가지 말하자면 인정을 받아서 국내 공사를 건설업계를 전부 제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공사를 발주하는 기관 중에 중요한 것이 미국 공병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공병단이 국내에 여러 가지 시설, 병영이라든지 또 용산에 있는 숙소라든지 또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탄약 비축 기지라든지 비행장, 군산, 또 오산,
뭐 등지에 그 비행장 공사가 많이 있고 또 뭐 우린 잘 모르지만 아마 여러 가지 그 대방공 무슨 그 기지 방공포 기지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이렇게 발주가 됐기 때문에 그 발주처하고의 그 수주를 하고 공사를 진행을 하고 또 수금을 하고 하려니까 그 전부 외국어로 해야 되고 영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러한 사람들을 모아놓아서 그 공사를 하는 그 부서를 만든 것이 여기 해외 외국 공사부라는 것입니다. 이 외국 공사부가 중심이 돼서 말하자면 공사 관리 방법, 기술 이런 것을 습득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또 한 특징은 우리나라의 그 중요한 발전소 공사에 거의 다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발전소 공사의 그 발주를 국내 회사한테는 주지 않고 국제 입찰을 통해서 그 돈이 이제 국제 기관에서 나온 원조 자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공사를 따는 사람은 기술력을 갖춘 선진국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은 그런 회사의 하청, 협력회사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이러한 중요한 건설 공사에 참여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습득을 하게 되고 공사 관리 능력을 이제 확보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한국의 수출은 겨우 1억 불, 1년 동안에 1억 불을 수출하는 단계로 해서 아주 그 한국의 뭐 국내 산업, 수출 산업이 아주 그 최하위 후진국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제2단계는 이렇게 국내에서 기술 축적은 했지만 시장이 이제 제한돼 있고 막 경쟁은 심화됨으로 해서 해외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일 처음에 한 것이 태국의 그 고속도로 공사입니다. 고속도로 공사가 2차선 98km가 되는 건데 돈으로 그때 돈으로 한 50만 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금액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현대건설이 1년 동안에 소화할 수 있는, 공사할 수 있는 금액하고 거의 맞먹는 정도로 엄청난 큰 공사를 따게 됩니다. 이것은 그 전에 여러 공사에 입찰에 실패하고 하다가 16개의 나라로부터 온 29개의 그 회사와 경쟁을 해서 1등이 된 거예요. 이 자금도 역시 그 세계은행 자금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거기 수주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월남에 이제 진출을 했고 또 동남아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쿠알라룸푸 말레이시아죠. 거기에 이제 지점을 설치를 하고 이제 그 본격적인 해외 공사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외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역시 그 필요한 것은 인적 자원인데 그 인적 자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을 많이 뽑게 됐는데 그때 제가 그 1966년도에 이 회사에 입사를 했고 그때 같이 온 동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회사 현대 건설 또는 현대그룹의 그 경영진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고 그 해 가을에 또
대규모로 신입사원을 뽑아서 완전히 인적 자원을 미리 이제 확보를 해 놓은 기간이 바로 이 기간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여러 가지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회사를 사용했어요. 건설업은 그 장비의 의존도가 엄청 크고, 또 정주영 회장님이 현대건설을 창업하기 전에는 자동차 수리 회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자동차를 수리를 하다 보니까 무슨 그 자동차의 무슨 그 부속품을 수리한다든지 조립한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해서 그 자동차를 이제 회사를 차리게 됐는데, 이거 뭐 국민소득 한 300~400불 하는 그런 나라에서 자동차 공업이라는 건 사실 말도 안 되죠. 그러나 독자적으로는 어렵지만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 회사와 그 자동차를 국내에 조립해서 생산하는 그런 그 기술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혁명 정부가 이제 제1 중요시하는 그 국민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그러한 그 정책에 이제 입안해서 경제 개발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그때 가장 중요한 공사가 경부 고속도로. 그때 경부 고속도로는 이 언양을 지나서 부산까지 가는 그런 그 고속도로인데, 그 고속도로 공사를 이 기간 동안에 이제 하게 됩니다. 이 고속도로 공사에서 현대건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선 현대가 이미 65, 6년, 7년 한국의 고속도로가 있기 전에 이미 태국에 가서 고속도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고속도로의 공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 공사를 기획할 때부터 시공하는 그런 과정까지 아주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그때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싼 가격으로 가장 빨리 이 공사를 했다는 그런 그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경부고속도로를 착공을 함으로 해서 현대는 그때 이제 워낙 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미국으로부터 신장비를 도입을 해서 이제 쓰게 됩니다. 대부분의 한국 건설 회사들은 미군 부대에서 불화받은 장비나 군대에서 쓰던 장비를 갖다가 고쳐 쓰고 했습니다만, 현대 건설만은 의외로 대부분의 장비를 미국서부터 신장비를 갖다가 쓰게 됩니다. 이 신장비를 씀으로 해서 우선 공사 속도가 뭐 엄청나게 빠르죠, 다른 데보다. 또 이 신장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장비에 대한 이해, 장비 관리, 수리, 또 그거에서 터득한 걸 가지고 또 어떤 그 장비, 간단한 공사 장비는 국내 조립도 시도해보고 그럽니다. 그때 그 경부고속도로 공사 당시에 저는 이제 월남 근무를 마치고 월남에서 저는 그 캄난 지역이라고 지금 군사시설이 있는 그런 그 오지인데, 거기 가서 이제 한 1년 반 근무를 했습니다만, 거기서
그 현장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받은 보직이 이제 일시 그 형주영 회장님 이제 비서실에 가서 한 10개월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제가 맡은 것이 그 외자부였습니다. 이제 자재를 외국에서 필요한 자재를 사서 조달하는 것인데, 그때가 경부고속도로가 아주 한창 바쁠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좋은 장비를 가져왔지만 우리나라의 그 장비를 운전하는 기능 사원의 수준은 그런 그 고급 대형 첨단 장비를 운영할 줄 모릅니다. 그 좋은 장비를 갖다 준 작업의 책임자는 그 장비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24시간 가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비 하나에 운전 할 수 있는 사람 한 둘 내지 셋 붙이고 정비 전담하는 사람 또 붙이고 해서 그 장비를 24시간 이제 가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특히 야간 또 험악한 환경에서는 이 장비를 막 굴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 장비가 고장이 나고 이것이 이렇게 장비가 현장에 가끔씩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고치기 위한 부속은 한국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전부 수입해서 조달해야 되는데 그 책임을 맡은 것이 이제 그 수입부라고 그러는 거, 거기에 제가 이제 과장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 공사라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고 시간적으로 우리가 공기 내에 하려면은 장비가 서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아프면은 어서 바꿔서 할 수 있도록 장비는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조달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데 그때는 외화 관리, 외환 통제가 너무 심해서 외국에서 뭘 사들여오는 거는 엄청나게 규제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살려면은 돈 보내기 위해서 은행 가서 외국 환을 사서 소위 신용장이라는 것을 열어서 이제 돈을 보내기도 하고 외상으로도 사오고 합니다만 그런 것을 조그만 부속품 하나라도 수입일 경우에는 전부 가서 정부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됐고 정부를 하는 것은 이제 건설회사 그러니까 건설부가 주관하니까 건설부에서 이 장비의 부속이 필요하다라는 승인을 받고 또 그걸 산자부 지금 뭐라 하자면 상공부 무역을 통제하는 데 가서 또 허가를 받고 또 외국환은행에 가서 또 신용장을 개설하고 그리고 또 이제 신용장을 개설해서 이제 저쪽에서 이제 물건을 이제 보내오면은 그걸 또 통관하는 일이 아주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관을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데려온 이런 부품 기자재가 현장에 도착을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아주 항상 긴박한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어떤 중요한 기자재가 주말에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그래서 그날 그 주일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지 어떻게든지 물건을 빼서 현장으로 보내면은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틀을 또 그냥 보내게 됩니다. 그때는 일요일마다 여기 충청북도 옥천에 현장에 있었는데 거기에 정주영 회장님이 일요일 아침마다 거기서 회의를 소집을 하고 거기에서 중요한 이슈는 항상 공사를 얼마 했느냐, 얼마 했습니다. 왜 목표 미달이냐? 그건 장비가 그렇습니다. 장비 왜 고장 나느냐?
뭐가 고장났는데 청구를 얻다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이제 제가 그 관여했던 마침 수입부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 상태에 있고 그 들어온 장비를 아주 신속하게 통관해서 보내는 그런 그 일이 아주 중요한데 여하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런 그 정부의 여러 가지 규제를 극복하면서 통관을 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정지용 회장님이 외국에 그때는 이제 유럽에 가려면 반드시 알래스카에 기착을 해서 그 다음에 거기서 쉬어서 기름을 공급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이 소련이나 중국을 통해서 비행기 다니는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항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회장님이 이제 귀국하셔서 중요한 그 물건이 왔으니까 가서 통관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이 온 것을 보니까 뭘 가져왔냐 하면은 알래스카 공항에 이제 한 9월 달만 되면 거기가 벌써 추워지기 때문에 그 공항에서 이 활주로나 또 비행기에 얼어붙은 얼음을 녹이기 위해서 에어 히터라는 걸 씁니다. 한 2m 길이에 마지막 여러분들 그 헤어 드라이어하고 같은 건데 아주 대형 헤어 드라이어와 같은 겁니다. 그런 것을 그때 한 5개인가 이렇게 사서 그걸 비행기에다 실어가지고 김포공항에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빨리 통관하라고. 그래서 그것이 불행히도 토요일 날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때는 공무원들이 토요일 오전까지 근무하는데 오전에 빨리 통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중에 절차 중에 하나가 현물을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12시만 되면 이제 문을 닫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제 수속은 다 해놨지만 12시가 되자 정문을 닫아 놓은 것이죠. 그렇지만 그거는 어떻게든지 빼서 통관을 하지 않으면은 월요일 날 또 크게 좀 혼이 나니까 우리 직원이 철조망을 넘고 들어가서 그 직원을 만나서 현장 감정을 해가지고 그날 오후 이렇게 보세 통관을 해서 억지로 그걸 통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한 사례에 불과하지만 항상 시간에 딸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것을 극복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오게 됩니다.